자, 2021년 7월 19일 모스트 통합방송 정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델타 변이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종목들, 경기 회복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성장주들이나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금 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언제 나왔었냐면 작년 8월 이후, 작년 8월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심하게 했죠. 그때도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3차 대규모 유행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 자, 차트로 한번 봅시다. 자, 이쪽 구간이죠. 8월부터 해가지고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었고, 대략 10월 말까지 지속적인 조정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릴 거는 8월달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고점을 잡고 나서부터는 시장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이유 하나로 또 재차 조정이 나왔었고, 다시금 반등, 그리고 한 번 더 나머지 아직 털리지 않았던 차익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결국 매물 소화를 2달 정도를 지속을 했죠. 매물 소화가 2달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증시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까지만 해도 분명히 시장은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확신이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 장세가 다시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니까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인들 거래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죠. 개인들 거래 대금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개인들 거래 대금입니다. 보세요. 갈색이 기관이고요, 파랑색이 외국인입니다. 보시면 이어가 봅시다. 쫙 물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그러면서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어떻게 임했느냐면, 돈 많으신 분들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조정장세 오는 거 아니야? 조정장세 오는 거 아니야? 팬데믹 다시 한 번 더 오는 거 아니야? 3차 유행 터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난 우려감이 생겼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게 1000명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조정해서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이제 비축해놨던 현금들을 시장가로 종목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샀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마찬가지 고점 부분에서 시장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펼쳐주고 있어요. 물론 최근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갱신하긴 했지만, 이러한 흐름은 그래도 여기 3266포인트에서 고작 2% 정도 올라간 수준이죠. 2%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는 봐야겠지만, 결국 델타 변이가 팬데믹이라는 악재 요소, 경기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업들의 생산을 없애버리고 투자를 줄여버리고 이러한 관점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경기는 회복된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이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엄청난 팬데믹 지수를 반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패닉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패닉 매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이 코로나라는 게 얼마나 치명이 큰지 모르고, 확산이 얼마나 자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나요?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라 자체에서도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시행을 했었죠.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왜 왔겠을까요? 이게 왜 온 걸까요? 뭐 기업이 문을 닫건
나라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규제를 하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건 기업이 문을 닫고 가게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망 자체가 아주 좋지 않게 변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시장은 2018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좋지 않았어요. 계속 낙폭을 키워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땐 악재가 명확히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아무래도 2017년에 초호황기를 맞이했다가 2018년부터는 미중 무역 전쟁이 나타나면서 한일 경제 전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이 이익 모멘텀이 떨어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것들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2019년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뭐 반도체 단가라던가 이러한 반도체 수출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팍 터져버린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물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패닉이 떠졌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처럼 팬데믹이라는 이유는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 엄청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상 확산만 엄청나게 빠르고 치명률은 현재 0.5%에서 1% 미만입니다. 그 말인즉 통제가 가능한,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병원을 가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풍토병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엔데믹.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내려오는데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를 엔데믹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어디서 WHO와 그리고 싱가포르 뭐 유럽과 같은 나라들에서 팬데믹이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요. 엔데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위축시킬 순 있겠지만 경기의 문을 닫아버릴 정도의 질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뭐 사스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치명률이 강했었죠. 걸리면 한 20%가 죽고 그랬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인플루엔자 다들 기억하시죠?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조류독감은 치명률이 그래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위험했었나요? 뭐가 위험했었나요? 조류독감은 아무래도 확산이 빠르게 됐죠. 확산. 이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델타 변이 관련된 코로나19 이러한 것도 예전에 우리가 겪었었던 조류독감과 마찬가지로 확산은 정말 빠르게 되지만 전이는 빠르게 되지만 치명률은 현저히 낮은 그런 질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시장을 봐야 됩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시장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그만큼 경기에 대한 둔화를 확실하게 시킬 것인가? 우린 이러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보는 시장은 둔화는 될 수 있지만 이게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경기 둔화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작년 코로나 이후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쭉 빠지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저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네, 그게 뭐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어떤가, 전년도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좋아졌다. 근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뭐라고 하느냐,
기고효과라고 합니다. 기고효과. 네.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소비 쏠림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언제? 연초부터 해가지고 2분기까지 4월, 5월, 6월. 특히 6월에는 우리가 쇼핑 축제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리아 동행 세일을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6.18 쇼핑 축제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쇼핑 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6월 달에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싸게 주니까. 물건들을 싸게 팔아서 기업들이 실적을 끌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땡겨 쓴 거예요. 기업들도 가부를 받은 거죠. 가부를 우리가 일하고 돈이 필요하면 가부를 이렇게 받아가는 것처럼 기업들도 쇼핑 축제를 하면서 쌓였던 재고를 떨이하고 앞으로 뭐 7월, 8월, 9월에 이용할 가을 아이템들이나 아니면 여름 시즌에 이런 아이템들을 땡겨서 판 겁니다. 세일을 통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7월로 넘어왔을 때는 결국에 당연히 경기는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왜? 6월 달에 많은 돈을 다들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도 이미 다들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여행 가기 위한 준비를 6월쯤에 이미 모두 마쳤어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지금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소비를 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어느 정도 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저축하려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겠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시장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하게 이 소비 지표,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한번 꺾이는 그런 모습들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만 지금 추세는 이거예요. 코로나로 경기 회복이 나왔고요. 이미 수요가 쏠려서 나왔습니다. 수요가.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둔화, 잠시 둔화되는 거예요. 왜? 성수기가 지났잖아요. 6월달에 이미 여름 시즌 옷들, 아이템들 다 샀습니다. 6월에. 그러면 7월 정도는, 그리고 8월 정도는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또 다시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는 어떤 성수기인가요? 어떤 성수기일까요? 다시 가을 시즌, 겨울 시즌 소비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나와야지. 우리가 뭐 돈이 겁나 많은 백만장자들이 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매달 소비를 더 많이 하겠어요? 소비를 많이 한 달이 있으면 줄이는 달이 있고, 소비를 많이 한 달이 있으면 줄이는 달이 있고, 또 소비를 많이 하는 달이 있으면 줄이는 달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이 화폐, 월급이나 물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도 늘고 월급도 늘고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월급이 안 오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월급이 이렇게 고정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게 실적이에요. 기업들. 근데 난 돈을 조금 덜 벌어가지고, 돈은 덜 벌었어, 월급을. 근데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있어요. 왜? 우리 시장에는 인플레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비 회사들은 라면이든 쌀이든 뭐 계란이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 돈은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돈 마구마구 그냥 찍기만 하면은 그냥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건데, 이
물건들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찍어내려면 결국엔 돈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플레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결국엔 살 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의 순리라면 좀 그렇죠. 경제의 순환.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기업들은 돈을 계속 벌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다고 돈의 가치를 높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늘려야지. 근데 기업들은 다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파는 물건들의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못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정석 투자자 아닙니까? 정석 투자자. 최소 우리 셀러베스터 반, 펀치 반, 뭐 선장 반 이렇게 저랑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정석 투자자들입니다. 이 경기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플레라는 거는 기업들의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플레가 오길 바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근본적인 목적. 화폐라는 게 뭐예요? 물물 교환을 위해서잖아요. 옛날에는 물건을 교환을 했었죠. 나는 쌀을 농사지어서 이 사람은 돌도끼를 만들어서 돌도끼 하나랑 쌀 한 톤 이렇게 교환하고 그러한 문화에서 이제는 쌀을 만드는 사람은 쌀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돌도끼 만드는 사람은 돌도끼를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인데 이제 여기서 돈을 많이 가지려면 쌀의 가격을 올려야 되고 돌도끼의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기업들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뿐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계속 쌓아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지점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 월급은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난주 시장은 이러한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소비 심리자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소비 지수는 좋지 않았지만 소매 판매가 좋았어요. 즉 판매, 생산 모두 다 좋았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 역대급이었고요. 생산 지표 역대급이었고요. 소매 지표도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금 이제 기업들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 그럼 기업들은 결국엔 좋은 거잖아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럼 이상한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안 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다가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서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구매력이 떨어진 채로 계속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소비라는 거는 결국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사건 에어컨을 사건 선풍기를 사건 이불을 사건 뭘 사건 새로운 걸 사야 되는 사이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용하다 고장나서 빨라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때가 타서 뭐 내가 관리를 못해서 빨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구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이클이 있다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내구재들 평생 쓸 거예요. 우리가 뭐 60, 70, 80 이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세대 때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헛 물건들을 정말 오래 쓰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달라요. 20대, 30대 신혼부부들, 그런 애들을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도 사이클이 오게 되면 다시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플레라는 걸 올려놓으면, 물가라는 걸 올려놓으면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소비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 지금 말씀드린 이 딱 하나예요. 가격이 아무리 올려서 위축이 되어도 결국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지, 결코 이게 경기를 둔화시킬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시장에 엄청난 현금성 자산들이 풀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결국에는 왜 나타났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게 뭐냐면,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심리가 떨어졌다. 지금 미국 증시는 이거예요. 근데 판매는 늘었대요. 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장 시작 전에는 소매 판매가 높아졌다고 하면서 긍정적이었다고요. 근데 장중에 소비자 심리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거죠. 결국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소비자 심리 왜 떨어졌습니까? 6월 달에 엄청난 쇼핑 축제가 있었으니까. 쇼핑 축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미 4월, 5월 살 것들은 다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에 마지막 피날레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일시적으로 떨어졌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다라고 반영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판매가 늘었다라는 걸 우리는 명확히 봐야 돼요. 이거는 심리잖아요, 심리. 결국에는 다음 달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심리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당장 오늘 밤에 완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판매 데이터, 생산 데이터, 소비자 물가 데이터, 이런 것들은 확정치입니다, 여러분. 확정치. 우리는 이러한 팩트를 기반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팩트는 맞지만 실질적인 판매량 데이터들이 아니잖아요. 예측치. 그러한 부분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지난주 글로벌 증시의 하락은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떨어졌는데 마치 인플레이션 우려도 생겼기 때문에 아주 엇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은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 초반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시장이 1% 넘게 이렇게 조정을 좀 진행이 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국 지수도 1%는 안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1% 빠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심리적으로도 불안불안하다라는 걸 나타내는지 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만 우리는 가져가면 되는 거고, 결국엔 시장의 명확한 이런 시그널들을 보자고요. 시그널들.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 명확하게 오늘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이걸 보고도 뭐 난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또 드릴 말씀이 없는 거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장은 이렇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좀 우리가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이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재차 반등을 하다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36만 건 발표하면서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미국 LA에서 한 달 새 6배로 확진 폭증했다는 이러한 내용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 있는데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투자자 심리가 좋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악재들이 하나둘,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도 있고 델타 변이에 대한 악재도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옛날엔 0.1초의 고민도 하면 안 되고 매수를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지지부진하니까 조금만 더 고민하다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아니면 이걸 아예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관련해서 델타 변이 때문에 동남아 성장의 타격이라고 합니다. 이 동남아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핫한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가 성장이 줄어들게 되면은 각국 동남아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GDP 전망치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5.0%에서 3.4%로 떨어지고 말레이시아도 6.2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필리핀도 5.8에서 4.4, 싱가포르 역시 7.1%에서 6.8로 떨어지네요. 이러한 걸 보면은요, 결국에는 지금 델타 변이가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둔화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초장기적인 기업들의 실적을 아예 무너뜨려버리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둔화 요인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게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악재를 소화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그러한 게 이러한 거예요. 결국엔 실적 전망치에 영향은 끼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 명확히 이해를 하고 가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를 보면 뉴욕 증시 2분기 실적과 국채금리를 주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채금리도 최근에 1.3%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경기 성장 전망에 대한 부분이 완전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성장주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건데요. 지금 이러한 타이밍이 아무래도 스위칭이 되기 아주 좋은 상황이죠. 스위칭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연초에 그랬듯이 작년 말에는 성장주들 강세, 올 초에는 가치주들 강세, 지금은 다시 성장주들 강세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가치주들이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비싼 가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들도 그 가격과 최소 키 맞추기 혹은 시장을 주도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 중에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실적을 봐야 되는데 2분기에 실적 좋은 애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을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 뉴스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러한 포커싱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요. 뭐 요즘 중국 뭐 별거 없는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정 장세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 지금 6월 소매 판매는 그래도 12.1% 급증이라고 합니다. 예상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쪽도 소매 판매가 늘었고 중국 쪽도 소매 판매가 늘었어요. 되게 좋은 상황이죠. 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볼 건, 판매라는 건 결국 과거의 데이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라는 거는 향후 미래 데이터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소매 판매가 급증한 이러한 섹터들,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면 투자적인 포인트에서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지면서 실적이 둔화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럽, 미국, 중국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는 좋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웬만한 소비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4단계까지 지금 격상을 했는데요. 지금 4단계 일주일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1150명부터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7월 13일부터고요. 1600명, 1599명, 1536명, 1452명, 1454명, 1252명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매일 1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1600명을 잡았을 때,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델타 변이는 잠복기가 4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8월에도 이 잠복기가 2주 정도 됐었기 때문에 우리 확진자 수가 고점을 잡고 이슈가 되는 순간부터는 2주 동안 어느 정도 확산세는 유지가 되었었지만 결국 하락 추세로 들어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1600명이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와, 진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엄청나구나. 진짜 우리가 조금 마스크를 좀 덜 쓰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손소독제도 덜 사용하는 구간이 있었고, 손 닦기도 덜 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걸 이 1600명이라는 수치를 보면서 다들 한 번 더 경각심을 느끼셨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이때부터 4일이 지난 후부터는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잠복기가 이때까지죠. 그죠? 1600명이 나오고 나서 잠복기가 4일. 그리고 나서 1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600명이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검사자 수가 엄청 늘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렇게 줄어든 이후부터는 1200명, 1400명, 또 1100명, 1300명 이런 식으로 하향 추세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네. 결국 우리도 사람이고 똑똑하죠. 누가 델타 변이에 걸리고 싶겠어요.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걸리면 격리 조치돼야 되고 내 돈벌이에 당장 지장이 되고 한데, 누가 감히 방역 수칙을 위반하겠냐고요. 1600명이란 수치를 봤는데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일 정도가 지난 이 잠복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현저히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델타 변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면은, 결국엔 백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글로벌도 백신을 엄청 많이 맞았지만 다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백신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 구간이 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치료제에 대한 이슈 분명히 지금 다시 되고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나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뭐 치료제나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을 글로벌에다가 공급하는 유통망을 갖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글로벌 3상에 대한 발표를 했고, 중증 환자들의 치명률이 7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델타 변이든 뭐든
코로나든 아니든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뭔가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백신 때문에 치료제들의 차익이 많이 나왔던 구간이었어요. 백신 때문에 진단키트들도 많이 죽었었죠. 근데 지금 시장은 다시금 치료제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어디였죠? 이스라엘, 이쪽은 백신을 정말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엄청나다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백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지만 100% 방어책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확산을 저지하는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치료제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가 동물 실험에서도 델타 변이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임상 데이터 측면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 또 치료제가 아무래도 강한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지금 G 실험에서 델타 변이의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흡입형으로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흡입형이 되면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흡입형도 뭐 약국에서나 아니면 처방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당국에서 실제 환자 대상으로도 임상 연구를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딘가요? 자, 호주. 네, 호주에서 지금 인할론이라는 회사랑 같이 인할론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와 함께 흡입형 레키로나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합니다. 임상 1상 개시를 위해서 호주 윤리위원회에 자료를 냈다라고 하고,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도 나오면 나올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최대한 치료제 쪽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유통 쪽이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8월에서 9월 백신 접종률 상승 국면 이후를 준비할 때라고 합니다. 결국엔 지금 델타 변이가 고점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 고점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델타 변이는 추세적인 하향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려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하게 지키는데 아무런 바이러스 따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지, 우리가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방역 잘 동참을 한다면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산세는 저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다시금 백신 접종률 상승이 이 떨어진 확산율 속에서 더욱더 선방을 해주겠죠. 왜? 모든 사람이 다 백신으로 효과를 보진 못하지만 백신은 확산세를 저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제 하반기가 되면 백화점, 면세점 실적이 호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는 소비 경기 회복과 의류 명품 중심의 수요 호조,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 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나? 제가 하나 말씀드린 호텔 신라,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게 호텔 신라죠. 그리고 의류 명품 중심은 뭔가요? 휠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처럼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품들도 있겠죠. 화장품들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관련해서 있는 애경산업이나 네오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 지금 당장은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지만 싱가포르나 유럽 이쪽은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고 해가지고 다시금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있지 않아요. 싱가포르 뭐라 그랬냐면 엔데믹이라고 했습니다. 엔데믹이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감이 아니고, 싱가포르이 해외여행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싱가포르를 들렸다 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봐가지고 그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싱가포르가 그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거점.
싱가포르를 이렇게 들려서 가는 그 거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이 여행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우려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19일이죠, 오늘. 이제 발표할 겁니다. 지금 좀, 좀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신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초록색 시계가 돼 있죠. 이게 다 지금 유럽 증시가 다 열려 있다는 얘긴데 지금 5시부터 열어가지고 지금 2%대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랑 연관이 있을 텐데 오늘부로 유럽은 봉쇄를 완화시켰습니다. 봉쇄 완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봉쇄를 완화시켰다 보니까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장 초반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내일부터 우리 시장도 같이 이렇게 떡락하는 거 아닌가? 떡락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낙폭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유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글로벌 증시, 자, 여기 나스닥이랑 S&P 500이 이렇게 0.78%, 0.37%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10시 반에 열려봐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나면은 독일도 1% 내외의 하락으로 금세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커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미 떨어질 거 다 반영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개파락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낙폭을 반등, 축소시키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10시 반 이렇게 미국 증시 이제 개장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흐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주 양호한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유럽도 이거 완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완화를 할 정도로 완화를 해서라도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를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걸려서 죽을 병이었다면 완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엔데믹이라는 거예요. 엔데믹. 오늘 명확히 알고 갑시다. 엔데믹이라는 거. 명확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러한 흐름이 지금 증시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용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유통 쪽이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여행 얘기하면서 유럽 증시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금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보면,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증시에서 주식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수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아주 불쾌한 건 맞죠. 아주 불쾌한 건 맞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빨간 표가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개인들의 수급이고 지금 파란 선이 예탁금 수준이고요. 그리고 초록선이 신용융자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돈이 절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반면 지금 여기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완화되지가 않았다라는 걸 보면 되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보시게 되면 외인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팔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거지만 개인들의 자금은 아직까지도 많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그럼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다시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좀 우려는 생기고 있지만, 자, 환율 차트 한번 봅시다. 보시게 되면 여기 최근 1100원 수준, 원래는 더 떨어졌었죠. 여기 108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아무래도 원화보다는 달러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다시금 떨어지는 추세로 내려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금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다시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들 환율이랑 비교해보면서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지 안 들어와 주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면서 보면 아주 좋겠죠.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기관은 어떻게 되느냐? 기관은 지금 코스닥에 최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딱히 뭔가 코스닥 쪽도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이 갈색이고 외국인이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서도 딱히 기관의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국민연금 코스닥 종목 직접 투자한다고 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가 20여 년 만에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국민연금은 그 코스피 200 종목에만 주로 투자를 했었어요. 코스피 200 종목에만 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코스닥 50 종목도 사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떤 종목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또 봐야겠죠.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직접 부분 코스닥 50 매수 예상 금액이 리노공업, 고용 뭐 이런 종목 짜자자자자자작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지금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산다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거래 대금이 7억이고요. 7억이 아니죠. 매수 금액 나누기 거래 대금 7% 정도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유동 시총 비중이 14%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00억 정도. 여기서 연기금에서 매수할 금액이 7,500억. 대박이죠. 7,500억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총이 7,50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시가총액이 17조입니다. 17조. 그러면 1.7조를 매수를 하면 10%를 매수하는 거고요. 여기서 반토막이 7천억 정도죠. 그러니까 한 5% 정도의 비중을 국민연금이 앞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7천억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떨어지기는 힘들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여기서 지금 저항 구간을 받고 있지만 다시금 상승 추세로, 이 핑크색 선 보이시죠? 내려오다가 꺾이게 되면 올라갑니다. 내려오다가 꺾이게 되면 올라가는데 다시 한 번 더 꺾였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쌍바닥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 쌍바닥, 쓰리바닥, 뽀바닥, 이러한 흐름을 바닥을 잡아가면 갈수록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매수를 한 거는 분명히 제 입장에서도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바이오 섹터의 부활, 왜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고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 그리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치료제 이슈까지 아주 몇 박자가 아주 맞아떨어지는 흐름이죠.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아주 좋다라는 모습을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려면 환율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관의 수급은 결국 연기금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포트들을 최대한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끔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성장주들이 이렇게 치고 가는 상황 속에서는 쉬어갈지언정 이런 흐름이 딱 스위칭 되는 순간 우리 계좌는 한 번 더 퀸텀 점프를 할 거다, 퀀텀 점프를 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새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디 집중할 거냐? 컨택트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호텔 신라와 강원랜드,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뭐 내용은 크게 볼 필요 없이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 정말 팬데믹이 올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가치주들 다 팔고 던져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최고점에서 우리가 판 것도 아니고 이미 조정이 된 상황에서는 더 던질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물량을 더 모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섬유 의복 관련된 쪽으로도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6월 미국 전체 소매 판매액 제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213억 달러인데 전년도 대비 YOY가 2월이죠. 2월 전년도 대비 17%가 늘었고 month 전월 대비해서 0.6%가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6월달도 5월달도 좋았지만 6월달도 좋았다라는 내용이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더 좋았다라는 내용. 온라인 채널도 좋았고 소매 판매 의류 쪽으로 뜯어놓고 보면은 전년도 대비 훨씬 좋았고, 그리고 의류 소매 재고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죠. 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재고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순환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는 늘고 재고는 줄어들고 생산은 다시 늘어나고, 이러한 삼박자가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까지 이어지면 상당히 좋은 거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 되고요. 지금 회전율을 보시게 되면은 점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화장품 쪽, 섬유 의복 쪽 계속 체크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투자 포인트 잡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사실 시황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길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황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뉴스들을 다 스크랩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내용 드리기 위해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어디서 이렇게 조작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팩트 기반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드린다라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정보가 절대 값싼 정보라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가나다 순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랑 같이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 뭐 저는 매달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투자라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포트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계좌가 한 번에 2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5천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바로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못해도 50% 이렇게 오르는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단계의 계단을 밟아놨어요. 자, 저랑 작년부터 하신 분들 말고 올해 3월을 기점으로 가봅시다. 제가 1월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정말 좋지 않고 우려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경기 회복주들 가장 첫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이제 첫 번째 단추를 끼웠고 조정이 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조정이 오고 나면은 용수철을 깊숙이 누른 만큼 다시금 주가는 튀어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추를 만들 구간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단추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다 해버렸다면 두 번째 이 구간에서 우리는 복리에 대한 기대감을 얻지를 못해요.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때 다 팔아놓고 다시금 여기서 밑에서 잡았을 때는 또 첫 번째 단추입니다. 왜냐면 복리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이 30% 40% 수익까지 왔었는데, 지금 그건 0%에서 30% 40%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한 20% 이상 다들 수익권이시죠. 여기서 30% 40%가 더 올라간다면 우리는 계좌상으로 50% 60% 70%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켜가지고 차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이 52,000원이에요. 여기서 40%가 오르면 얼마일까요? 10%에 5,200원이니까 40%면은 77,800원인가요? 77,800원. 아니죠. 5,200원이 10%.
1,400원이 20%, 28,000원이 40%, 28,000원을 더 주면은 73,000원입니다. 73,000원까지 올랐을 때 40%예요. 73,000원, 여기까지 40%죠. 근데 우리는 얼마에 샀습니까? 정말 싸게 사신 분들 4만원, 적당하게 사신 분들 43,000원입니다. 똑같이 73,000원까지 왔는데요, 수익이 몇 프로로 보이셨나요 방금? 여러분들 눈에 몇 프로로 보이셨어요? 자, 43,000원에 딱 찍어놓고 지금 현재 가격 52,000원에 딱 찍어놓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 71%라고 찍힌 거 보이시죠? 여기서 몇 프로? 40%입니다. 이게 복리예요 여러분. 복리요. 가만히 있으면 30%가 수익이 더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팔고 여기서 그냥 40% 먹고 싶어요 하시는데요,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매수해서 40% 가는 건 어렵습니다. 왜? 이만큼 떨어질 폭이 있거든요. 52,000원에서 여기 20% 정도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을 산다라는 건.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디 떨어지겠어요? 뭐 떨어져봤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오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확률적인 걸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다짜고짜 뭐 사기만 하면 수익 나는 줄 알죠? 아니 팔고 여기서 사면 40% 수익이잖아요.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20% 떨어지면 어떡하실 건데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복리로 가만히 있으면 70% 수익, 팔았다가 여기서 잘못 사면 15% 손실, 그럼 30% 수익 내서 15% 손실 까이면은 뭐하냐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바닥에서 잘 사서 애매하게 또 여기서 팝니다. 최고점에서 40% 먹고 팔면은 정말 좋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 28% 수익을 먹고 다시 이제 떨어지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또 요쯤에서 사요. 올라가고 나서 한 55,000원쯤 사서 30% 먹을 만한 파이 때문에 여기서 20% 손실을 보는 거예요. 20% 손실을. 그럼 뭐예요? 28% 먹고 20% 뱉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버티고 다시 올라온다?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본 적 없는 매매 방식이죠. 네. 고점에서 사서 여기서 다시 올라온다? 안 사고 맙니다 여러분. 안 사고 말아요.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복리를 했을 때 수익률은 엄청나게 커지고 안전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는데, 여기가 어떻게 저점이에요? 올라갔을 땐 저점이죠. 떨어졌을 땐 최고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산 안 하세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어떠한 종목이건 싸게 사서 오래 가져가는 게, 싸게 사서 정말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싸게 사서 오래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 안에서 움직임을 안 줘도 40% 수익 납니다. 40% 수익 나요. 지금 계좌 최고점 찍고 잠깐 내려온 거 분명히 수익 나요. 근데 이건 휠라홀딩스만의 문제잖아요. 뭐 일부 경기 회복주들 비슷했겠죠. 하지만 우리 그 외적으로 건설주나 뭐 YG 플러스도 소폭 수익 냈고, 뭐 코리아 센터도 수익 나고 있고, 뭐 있나요? 무튼 세경 하이테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경기 회복주들이 떨어질 때 잘못 쳤네요. 우리 경기 회복주들이 떨어질 때 이렇게 치고 가는 섹터도 편입을 해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기 회복주는 이미 충분히 포트에 편입돼 있다. 다만 이게 비중이 큰 이유는 앞으로 경기 회복주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밖에 없고 가장 싼 가격 때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외적으로 한 30% 40% 비중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고, 그리고 IT 섹터 분명히 시장에서 치고 갈 수 있는 섹터니까 일부 편입을 해놓은 거다라고 세경 하이테크를 매수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세경 하이테크 샀는데 왜 안 가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분명히 살 때는 지금 저렴한 가격이고 경기 회복주들이 쉬어갈 때 IT 섹터가 치고 갈 수 있으니까 포트 안에 편입해 놓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왜 안 가나요?
단순합니다. 그냥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싫은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모르시겠다. 제가 이렇게 포트를 하나하나 편입을 해드립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가치주들 떨어질 때는요, 올라갈 만한 종목들 편입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 사가지고 어느 정도 포트 해칭을 해드릴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달 안에 정말 30% 40%갈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상한가 비슷한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가치주들 어차피 올라갈 거 알고 있는데 좀 떨어지면 어때요? 물량 모을 준비들 하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교체하면서 가져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우리 계속 수익해서 가져갑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방송을 빼지 않고 빼지 않을 일정들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공지 드려야 될 것 같은 거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증권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증권 방송을 좀 출연을 할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을 받고 있는 전문가가 방송에까지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인지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증권 방송에 나가는 것도 제가 일정이 되면은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증권 방송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말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저라는 사람을 또 어떻게 보는지,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이러한 전문가에서 지금 이제 방송까지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이끌어가고 투자를 진행하는 전문가다라면 분명히 더 많은 신뢰가 되실 거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좋으실 거예요. 왜? 저도 그쪽 방송을 나가서 좀 더 배워오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항상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니즈원이라는 전문가가 항상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매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는 것도 당연히 저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 외적으로도 기업 분석,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제가 좋게 보는 기업들 다 메모해놓고 스크랩해놓고 기업 분석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축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정말 많은 노력들과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근데 저한테 자꾸 매매를 해달라는 얘기들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한 1000명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명의 모든 투자 자금을 저는 정석 투자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큰 수익은 못 드리더라도 매달 혹은 매 분기 혹은 매년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꿔드릴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종목 하나 단타 쳐가지고 여러분들 소고기 먹게 해드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신호 한번 따라오시려고 골머리가 썩으실 거고, 혹시나라도 팔라고 했을 때 못 파신 분들은 오히려 더 손실이 나가지고 라면을 먹는 순간까지 오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모든 회원분들이 다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팔라는 단가 그 부분에서 모든 회원님들이 다 파셔야 됩니다. 물론 수익률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투자를 이상적으로 보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라는 마음을 항상 가슴속에 새겨주시고요. 제가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한번 다시금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고요. 그 모습을 못 보셨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8시 20분인데 뭐 1시간 좀 넘게 했네요. 간만에 좀 방송을 좀 길게 한 모습이고요. 시황적인 부분 혹시나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채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 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텔레그램에 카카오톡처럼 니즈원 전문가가 뜹니다. 그럼 그쪽에다 메시지들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들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소통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부 고객님들한테는 안내는 드렸지만 비상장 주식까지 제가 하나 분석해 온 게 있습니다. 최근 제가 종목이 계속 있다 추천드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좀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 번씩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비상장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왜? 수익률이 큰 아이템이니까요. 한 200%에서 40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연락을 주시도록 하시고 이거는 제 카카오톡으로 개별적으로 연락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텔레그램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내용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저랑 함께 매주 이렇게 방송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는 거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 매주 방송 들어와 주시는 100분, 200분 제가 회원이 거의 1000명인데 한 200명 정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드릴 테니까 저를 계속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앞으로도 수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흐름으로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9일 모스트 통합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